며칠째 은행에 갈 때마다 뒤에서 느껴지는 검은 그림자.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사흘 전부터 확실해졌지요. 은행 앞 골목에서, 시장 입구에서,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도요. 항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통장 정리를 마치고 은행을 나섰을 때도 그 발자국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모퉁이를 2번 돌아도 규칙적이고 무거운 남자의 발소리가 계속 따라왔지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달린 적은 없었답니다. 가방을 꽉 껴안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발걸음이 빨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관절이 아파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참았답니다. 제발 제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사람 많은 곳으로 향했어요. 김씨네 슈퍼 앞을 지나고 세탁소를 지나고 약국을 지나쳤답니다. 뒤를 힐끗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제 뒤 10m쯤에서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요. 키는 꽤 컸어요. 180cm는 되어 보였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이 계속 뛰었답니다. 마침 앞에 카페가 보였어요.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창가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안에 손님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밖을 봤지요. 그 남자는 카페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물컵을 잡을 수조차 없었답니다. 카페 직원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아, 응. 괜찮아. 좀 쉬었다 갈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도대체 누가 저를 따라온 걸까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저는 1시간 반 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답니다. 밖을 계속 지켜보면서요. 그 남자는 1시간쯤 지나서야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답니다.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며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지요. 뒤를 몇 번이고 돌아봤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문을 잠그고 또 잠갔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지요. 그때였어요.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였답니다. 발소리가 제 집 앞에서 멈췄어요. 문 밖에서 누군가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공포에 떨면서 문고리를 꽉 잡았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발소리가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게 들렸어요.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지요. 아파트 입구 쪽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바람에 실려 복도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가 들어왔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냄새였어요. 어디선가 맡아본 적 있는 냄새였어요. 분명히 아는 냄새인데.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았답니다. 공포 때문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요양보호사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지요. 미선이는 당장 달려왔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니야. 아직은. 왜요? 누가 할머니를 쫓아다니는데. 할머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어둠 속 어딘가에 또 누군가 숨어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두려워하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사실 그로부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추석 명절날이었지요. 또 시작이네. 이게 몇 번째야? 어휴, 또 왔니? 아침부터 현관문이 시끄럽게 열리더니 큰아들 민수가 들어왔어요.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목소리부터 날카로웠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민수가 인상을 찌푸렸지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답니다. 또 그러고 계세요? 요양보호사 있으면서 왜 어머니가 직접 그런 걸 하세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시계를 힐끗 봤어요. 동생들을 기다리는 것 같았답니다. 추석 명절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모인 것이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둘째 민호가 왔어요. 그리고 또 30분을 기다려서야 막내 수진이가 도착했지요. 셋이 모이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서로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더라고요.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어요. 선물 하나 없이 빈손으로 온 아이들이었답니다. 예전 같으면 과일이라도 사왔을 텐데요. 상을 차리고 앉았는데 밥 먹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댕그렁거렸지요. 저는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게 네 잘못이야.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나 너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재산 정리 같은 거 미리미리 하셔야죠. 민호가 형을 쏘아봤어요. 하지만 말은 똑같았답니다. 형은 왜 맨날 그 얘기야? 어차피 다들 생각하는 거 똑같으면서. 수진이가 냉소를 흘렸지요. 어머니 돈으로 회사 살리겠다는 소리네, 형은. 자기 사업 망친 건 자기 탓인데. 그때부터였어요. 아이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게요. 민수가 동생을 향해 소리쳤답니다. 야, 넌 뭔데 끼어들어? 이혼하고 쫓겨나서 여기 얹혀 사는 주제에. 수진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뭐? 내가 언제 얹혀 살았어? 나 매달 생활비 드리는데. 그깟 거 가지고 생활비라고? 어머니 병원비도 안 나와. 민호도 끼어들었지요. 형이나 수진이나 똑같네. 어차피 다들 어머니 돈 노리는 거잖아. 저는 그저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낳고 키운 자식들이 맞나 싶었답니다. 그만. 다들 나가.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서로를 향한 적개심으로 가득했답니다. 문이 3번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혼자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하나씩 저를 찾아왔어요. 따로따로요. 그게 더 무서웠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제가 3억을 빚졌습니다. 3억이라니. 민수가 먼저 왔어요. 사나흘 뒤였나요?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사과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차를 마시면서 민수가 말을 꺼냈답니다. 자기가 사업 실패로 빚이 3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어머니 제발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아내가 애들 데리고 친정 가버렸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답니다. 진짜 눈물인지 거짓 눈물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민수는 다른 형제들을 깎아내렸어요. 민호는 자기 살기 바쁘고 수진이는 빚보증까지 섰다면서 그런 애들한테 재산이 넘어가면 다 날린다고 했답니다. 한참을 더 매달리다가 돌아가면서 민수는 말했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아니면 나중에 어머니 아무도 안 돌봐드린다고요. 협박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협박하고 있었답니다. 이틀 뒤에는 민호가 왔어요. 민호는 더 교묘했답니다. 손주 준호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비가 5천만 원 필요하다고 했어요. 핸드폰으로 진단서 사진까지 보여줬답니다. 형한테 부탁했더니 자기도 어렵다고 외면하더라고요. 어머니 손주잖아요. 준호 죽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손주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저는 손주 생각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민호가 소리를 지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돈 이야기만 했답니다. 일주일쯤 후에 수진이가 왔어요. 울먹이면서요. 전 남편이 사업자금 빌릴 때 보증을 섰는데 2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자기를 찾아다닌다고 했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더라고요. 엄마, 오빠들은 나 신경도 안 써. 엄마밖에 없어.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러더니 극단적인 말까지 꺼냈어요. 오빠들한테 어머니 돈 다 넘어가는 거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딸을 안았답니다. 하지만 이건 호소가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엄마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거였지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는 동안 아이들의 방문은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왔지요. 처음에는 애처롭게, 나중에는 점점 압박하듯이요. 어느 날은 민수가 와서 제 서재 문을 열려고 했어요. 통장이랑 도장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거였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또 다른 자식을 헐뜯으며 나갔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서재 쪽에서 뭔가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조심스럽게 나가봤더니 어두운 복도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불을 켜자 민호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답니다. 새벽에 몰래 들어와 제 서류를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제가 나간 사이에 민수와 수진이가 같이 와서 서재를 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눈치 보면서 경계하는 것 같았다고 했답니다. 아이들이 서로 감시하면서 경쟁하고 있었던 거였답니다. 그날 밤 저는 밖에 산책을 나갔어요. 우연히 동네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지요. 창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민수, 민호, 수진이가 한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저는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민수가 테이블을 탁 치며 화를 내는 모습도 보였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는 것도 보였고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를 미행하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날도 저는 은행에 갔었답니다. 복지관 기부 관련해서 마지막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또 그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요. 저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어요. 골목을 돌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답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계속 따라왔어요. 마침 모퉁이를 도는 순간 저는 길모퉁이 가게 유리창에 비친 뒷모습을 봤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답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저는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답니다. 그 남자도 화들짝 놀라 멈춰 섰어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 보였어요. 민호의 눈이었어요. 제 둘째 아들이었답니다. 민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스크를 벗었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우연이네요. 저도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우연이 아니지. 넌 며칠째 날 따라다닌 거야.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변명하려다가 이내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가 요즘 자꾸 은행에 가시길래 걱정이 돼서. 걱정이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길 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요. 어머니가 혹시 형이나 수진이한테 돈을 주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제 몰래 말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야, 넌 엄마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즘 어머니가 이상하세요. 자꾸 서류 정리하시고 은행도 자주 가시고 뭔가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걱정이 아니었답니다. 의심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걸어갔답니다. 민호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울었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저를 범죄자 감시하듯 쫓아다녔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날 저녁 집 전화가 울렸어요. 수진이었답니다. 엄마, 오늘 은행 갔다 오셨죠? 민호 오빠가 따라다니는 거 봤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이도 저를. 아니, 민호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너도. 엄마, 오빠가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죠? 엄마, 오빠 말 믿지 마세요. 오빠는 거짓말쟁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답니다. 걱정하는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다들 왜 이러는 거니?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하시니까 그렇죠.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은행 가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민호가 어제 어머니 미행했다면서요? 제가 혼내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들이 서로 고자질하고 감시하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저를 믿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지요. 민수와 민호가 와 있었는데 제가 없는 줄 알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형,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아직. 근데 서재에 뭔가 있을 거야. 수진이는? 그 여자는 신경 쓰지 마. 우리 둘이서 나누면 돼. 제 두 아들이 막내딸을 배신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침을 크게 했답니다.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지요. 너희들 이야기 다 들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소리쳤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제가 키운 자식들이 맞나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지요. 5살 민수가 제가 아플 때 물 한 컵 떠다 주던 사진이 있었어요. 의자를 끌고 와서 두 손으로 물컵을 꼭 잡고 왔었답니다. 엄마 아프지 마라고 말하던 착한 아이였어요. 중학생 민호가 1년 동안 모은 용돈 봉투를 통째로 내밀던 날의 사진도 있었어요. 제가 생활비 걱정으로 울고 있을 때 이거라도 써요. 엄마라고 울먹이던 그 따뜻한 마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수진이가 이혼하고 새벽에 와서 제게 안겼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돈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서로가 있으면 됐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쩌다 저렇게 변했을까요? 어쩌다 엄마를 범죄자처럼 미행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유산을 기대하게 만든 게 독이 된 거라는 걸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평생 모은 돈 10억을 전부 정리했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도 작은 건물 팔아서 생긴 돈도 모두요. 은행 창구 직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정말 전부 해지하는 거냐고요. 가족분들은 아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알 필요도 없다고 말했지요. 법무사 사무실에도 갔어요. 기부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답니다. 젊은 법무사가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면 가족분들이 나중에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복지관 원장님께 연락을 드렸을 때 원장님은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저는 어린 친구들이 따뜻한 곳에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요양보호사 미선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선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답니다. 미선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말했지요. 그냥 나눠주면 안 되냐고 물었답니다. 안 돼. 지금 나눠주면 또 싸울 거야. 누가 더 받았네, 공평하지 않네 하면서. 이건 유일한 방법이야. 미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자식분들이 할머니를 용서 안 하실 거라고 평생 연락 안 하실지도 모른다고 말했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이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이 욕심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애들 평생 불행할 거야. 서로 미워하면서 살 거야. 미선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답니다. 이게 진짜 유산이야. 돈이 아니라 가르침.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르쳐줘야지.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어요. 아이들에게 남길 편지였답니다. 각자에게 어렸을 때 착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었지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답니다. 며칠 후 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혈압이 확 올라갔거든요. 요양보호사 미선이가 응급실로 데려갔지요. 아이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서로 통장이 어디 있냐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제가 쓰러졌는데도 아이들은 그 생각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이미 와 있었답니다. 셋 다요. 또 저를 모시겠다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지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들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아이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긴장한 표정들이었답니다. 민수가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보였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요. 수진이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저를 쳐다봤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내 재산 정리한 서류야.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3명 모두 앞으로 몸을 숙이고 서류를 바라봤답니다. 저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잔고가 0원인 통장 사본이었답니다. 민수가 통장을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몇 번이고 다시 받지요. 어머니, 돈이 어디 갔어요? 10억이 있었잖아요. 저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답니다. 기부 완료 증명서였어요. 사회복지관에 전부 기부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서류를 빼앗듯이 들여다봤지요. 그리고 폭발했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요.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신 겁니까? 민호가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어머니, 준호 수술은 어떡하라고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준호는 괜찮더라. 내가 병원에 전화해봤어. 정기검진만 필요하다고 하던데. 민호의 얼굴이 굳었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지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 미선이를 노려봤어요. 미선이 당신이죠? 당신이 할머니 재산 노리고. 그만. 미선이는 아무 관계 없어. 내 결정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이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답니다. 한 달 내내 너희가 뭘 했는지 엄마가 다 봤어. 서로 물고 뜯고 내 서류 몰래 뒤지고 거짓말하고 날 미행까지 하고.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민수도 소파에 주저앉았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저는 마지막 봉투들을 꺼냈어요. 이건 너희한테 남긴 진짜 유산이야. 편지 봉투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답니다. 편지요? 우리한테 편지를 유산으로?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아이들은 편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답니다. 그리고 하나둘 일어났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가 차갑게 말하고 나갔어요. 민호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나갔고요. 수진이만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답니다. 엄마, 너무하세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들을 주웠어요. 구겨진 봉투들을 하나하나 펴면서 눈물이 났답니다. 미선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아, 미선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 저는 편지들을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돌아와서 읽어주길 바라면서요. 아니, 읽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미 다 했으니까요. 돈은 다 사라졌어요. 아이들도 등을 돌렸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답니다. 진짜 유산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지는 아이들의 몫이에요. 저는 제 할 일을 했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미선아, 우리 산책 갈까? 네, 할머니. 남지 않았지만 제 앞에는 아직 제 시간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